안녕하세요. 사이캐스팅의 심성보입니다. 지난달 첫 방송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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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먼저 오늘 자리해 주신 멘탈 헬스 분야의 프로페셔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틴 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명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차드 손 박사님. 안녕들 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은 지난달에 미주 한국인 심리학회 그 가정 세미나에서 강의에 대한 이제 간략한 리뷰가 있겠습니다. 지난달에 5월 가정 세미나에 닥터 최 선생님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한 강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명채 선생님, 최명정 선생님이 부부가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에 대한 강의가 있으셨는데요. 오늘 두 분 선생님들의 그 두 강의에 대한 간략한 리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강의 그 리뷰에 이어서 멘탈 헬스 분야에 그 관심 있는 그 학생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멘탈 헬스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저스틴 최 박사님이 강의하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한 간략한 리뷰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5월 23일 이제 5월 카파 가정 세미나에서 저희 토픽 중에 하나가 ADHD 다루기.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커버를 했고요. 그 커버한 내용은 주로 이제 ADHD는 도대체 무엇인가, 증상이나 원인이나 그리고 검사는 또 어떻게 하는가, ADHD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약물 치료, 심리 치료, 컴퓨터 트레이닝, 그리고 페런팅, 그런 것을 좀 조명을 해봤고요. 그래서 페런팅에서 이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1시간 남짓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거기서 좀 간추려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의 ADHD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ADHD 때문에 힘들어할 때는 대부분 이제 두뇌 행정 능력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하고 정리를 하고 충동 같은 것을 자제를 하고 일을 끝을 마치고 그런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이제 전두엽이 발달이 좀 부족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도와줌으로써 점점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ADHD 가진 이제 자녀들은 부모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부모들이 자녀가 이제 일부러 부모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이제 반항을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것은 ADHD를 가진 자녀도 스스로도 조용히 앉아있고 싶어하고 스스로도 정돈된 환경에서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자녀를 더욱 긍정적이고 인내심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원적인 모습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효과적인 ADHD 장애 영역법 그런 쪽을 좀 커버를 했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커버를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이제 부부 이제 관계로 청해 선생님께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좀 더 설명해 주셔도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네. 지금 청해 선생님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 일부분 제가 좀 더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잠시만요. 네.
ADHD 자녀 이제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양육법 중에 제가 제일 포커스를 해야 될 것은 부모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양육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스스로 이 정신 없어질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자녀 때문에 오히려 차분함과 집중력을 끌어올림으로써 자녀를 그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 뭐라고 그러죠? 그 lead by example이라고 그러죠? 보여줘야 됩니다. 시키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자녀 행동이 반항에서 온 게 아니라 증상에서 오는 것을 또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완벽주의 사고방식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좀 서로에게 힘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기대를 할 때 자녀가 해낼 수 있는 것을 항상 기대를 하고 자녀를 항상 소중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배울 수가 있고 변화할 수가 있고 성숙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명확한 목표와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규율을 항상 이해를 하고 따르기 쉬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칙은 한결같아야 되고요. 정리가 이렇게 잘 된 시스템 안에서 이제 ADHD를 가진 자녀들이 보통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상과 벌에 잘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상과 적합한 벌로 이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ADHD가 있는 이제 자녀들은 학교나 집에서 항상 혼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항상 듣기 때문에, 그리고 벌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인 칭찬과 상으로 변화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ADHD 자녀들이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부모님의 작은 미소, 그리고 칭찬, 상, 사랑하는 모습, 그런 것은 자녀의 집중력 그리고 충동 자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은 최대한 줄이고 상을 주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ADHD 가진 자녀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하이퍼하기 때문에 잠이 들기 어렵고 늦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시청을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잠자기 한 1시간 전에는 여러 가지 스마트폰 갖고 노는 거라든지 컴퓨터, TV 같은 것을 좀 줄여주고 뇌가 좀 더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필요하면 카페인 섭취도 없애고요. 활동량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잠자기 전에는 줄여주고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자기 한 10분 정도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이제 편안함을 주도록 합니다. 어떤 분들은 라벤더나 아로마 테라피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노력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테라피 클리닉에서 자주 들리는 이제 자연의 소리, 네이처 사운드라든지 뒤에서 배경에 깔리는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잔잔하게 깔려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외에 뭐 스포츠를 인볼브 한다든지 그런 이제 세부적인 것들도 커버를 했었습니다. 리뷰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명전 선생님이 부부가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에 대한 리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부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많은 그 결혼하신 분들의 그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행복한 부부라는 것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상식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 많은 부부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행복한 부부는 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별로 그렇게 없다. 또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그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그리고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면인데 실제적으로 부부 관계에서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각자 자라온 환경에서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또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얼마만큼 잘 맞춰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정말 중요한 그 요소들이 있어요.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이 첫 번째가 신뢰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그런 마음이 밑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부부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갖게 됩니다. 살면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만약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반복됐다든지 아니면 존경하지 않고 함부로 화가 났을 때 상대에게 이야기를 해서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 전에 정말 남편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내 비밀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정말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비밀을 얘기했는데 싸움을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바로 신뢰나 존경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리고 또 안전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가 나시면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또 신체적으로 협박하고 때리든지 말로 이제 심한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안정감이 없어지면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관계가 상당히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까지 사실 그 많은 논문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그 한인 부부에 대한 얘기를 또 일반적인 부부라는 그 관계가 어떤 점이 정말 중요한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행복한 부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거는 만약에 5가지 좋은 관계를 하면서 한 가지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부부라면 아주 이상적인 부부래요. 그러니까 5가지가 좋은 점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한 번이 좀 싸움을 한다든지 뭔가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각도에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상당히 잘 살고 있는 부부랍니다. 결국 어떻게 그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70%는 그 불화나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이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게 크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좋았던 5개가 어느 사이인가 슬슬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1개 나쁜 게 점점 크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법이 해결이 안 됐을 때 똑같은 걸 갖고 자꾸 되풀이하게 되고 거기에 패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거기서 이제 결국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이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각자가 서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이제 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냉정하게 굴까?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이 내가 들어가도 본척 만척 오히려 컴플레인만 그렇게 많이 할까? 이런 관계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에서 이 갈등과 또 사랑이 많은 비록 갈등이 많이 있어도 연구에 의하면 사랑을 표현을 자주 하는 부부들은 그게 방패가 된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그 부부의 어떤 부정적인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쪽으로 몰지 않게끔 뭔가 도움을 준답니다. 그 사랑을 표현을 자꾸 할 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남성이고 여성이고 공감을 주는 겁니다. 상대에게.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화를 내기 이전에 저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라는 공감만 형성해 준다면 틀림없이 부부관계는 바로 그런 일을 전하고 이복으로 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바로 쉽고도 어려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특히 네. 부부가 처음에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좋은 마음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이제 변하게 되잖아요. 쌓이잖아요. 네, 쌓이죠. 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남자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이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거를 만약에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은 감정적으로 훨씬 더 많은 표현을 합니다. 남성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한 번을 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어떤 일로 또 화가 났는데 보통 때 같으면 저 사람은 또 저러는구나. 아유 정말 내가 숨 막힐 것 같은 내가 차라리 나가야지. 많은 남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피하는 겁니다. 그 갈등에 가시 끼어들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럴 때 남성분이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좀 깊게 쉬고 당신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응?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고 싶은데 라고 한마디만 해주고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준 거에 배가 남성분에게 돌아옵니다. 전 손 박사님한테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저한테 얘기하고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네.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네 가지 중에서 네. 무슨 한 가지가 네.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를 좀 예를 들어 정직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이런 거를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 그것이 어떤 거짓말이냐. 뭐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도와주시죠. 그렇죠. 케이스를 스페시픽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물어보시니까. 정직성에서 문제가 발생.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옆집에서. 네. 지인이라고 그러나요? 네. 뭐 그런 분이 네이버가. 접근할 건 아니에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한 게 참 좋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또 100% 정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부부도. 그런데 정직하지 않아서 될 큰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엑스트라 메리털 어페어를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거짓말을 했다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그렇지만 이제 작은 거짓말을 안 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말을 안 하시죠. 그죠? 거짓말은 아니고. 그런 게 거짓말로 이렇게 어떻게 문화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럼요. 이제 그런 케이스 저는 많이 봅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와이프가 눈치를 채고
하나씩 시를 풀다 보면 또 그 다음에 또 처음에는 딱 한 번 별거 아니야 이랬는데 더 이제 그 다음부터 여성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남성분들의 특징이 피하는 거, 갈등을 피하는 방법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때만 대답하고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 그리고 나는 그냥 친구야. 그 사람이 하도 불쌍해 도와달라 해서 도와줬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이제 모든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성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이 남자를 과연 어떻게 내가 믿고 앞으로 살아야 되나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래도 차라리 한 번 얻어맞는 건데 그러고 말았을 텐데 이거는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또 뭐가 또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건 정말 좋지 않은 그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남성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래. 또 뭐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아니, 참 이런 케이스가 항상 있기 때문에 부부 케이스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재 선생님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냥 체크인 조금 하도록 할까요? 이번 주에 무슨 있었던 어떤 예, 참.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그러죠. 네, 제가 이제 시간을 벌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OCD라는 게 있죠.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여러 가지 종류가 계신데 지난번에 오셨던 한 분은 이렇게 용모도 되게 단정하시고 근데 너무 단정하셔서 손을 너무 많이 씻으세요. 이 그 병균에 대한 포비아가 너무 심하시기 때문에 손을 씻으시는데 얼마나 많이 씻으시냐면 진문이 없어요. 진문이 없으세요. 네. 네. 진문이 가만히 놔두면 또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닳아가지고 없어요. 얼마나 씻는지 그 세제를 쓰시고 그 솔을 쓰시고 해서 이제 그를 씻느라고 근데 그 손뿐이 아니라 이제 몸도 막 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많은 시간을 씻으시는데 시간을 보내는 좀 마음 아픈 속상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분께 이제 저는 이제 취미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가끔 이제 수제 비누를 만들거든요. 이제 향도 나고 근데 그분께 비누를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노 코멘트. 정말 진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십니다. 최 박사님 수제비는 굉장히 다 잘 알고 있는 퀄리티뿐만이 아니고 제가 사용하면서도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어. 비누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스트레스를 풀려면 뭐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네. 또 다른 어떤 요즘 있는 케이스 중에 네. 간단하게 나오실 수 있는 그런 고민되는 케이스나 아니면 좀 제가 이제 티네이저를 조금 보는데요. 네. 티네이저들이 정말 참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몇 개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 보는 아이들 중에. 그런데 제가 그 공통적인 그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우울증이 됐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그렇죠. 특히 착하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아이는 참 착하고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애예요 라고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학생들이 말로 표현을 못하고 그냥 혼자서 엄마가 걱정할까봐 아니면 또 엄마한테 자기가 못한다고 이거 이상은 못하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줄까. 이런 것 때문에 혼자서 그냥 고민을 하다 이렇게 우울증이 오는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제 생각에는 그 특히 여학생들이 특히 큰 딸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자기 손상이라든지 이런 자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재미있는 거는 이 아이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보통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거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이 상담을 괜히 보냈다. 어설티브해지게. 네. 그 얘가 괜찮은 애였는데 애가 버릇이 더 없어졌어요. 전에는 그냥 하라고 그러면 꼬박꼬박 하고 예. 이랬는데요. 얘가 상담을 다니더니 막 이제는 막 하고 싶은 말 하고 대들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부모님들께서 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네. 제가 어떤 때는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자기 주장이 그 assertiveness한 이게 있는 아이들하고 그렇지 네. 못한 아이들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나중에 생활할 때 보면 그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럼요. 특히 학교 생활을 할 때 그 그렇죠. 주장이 분명하지 못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어울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peer pressure 같은 걸 이겨내지 못하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이게 1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이 부모님들과 사실은 굉장히 얼라이언스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제가 구워 삶아서 왜 아이가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지를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안 그러면 부모님께서 달라지는 아이의 모습이 좋긴 한데 안 좋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테라피를 방해할 수 있는 치료에 맞습니다.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누구든 치료에 필요한 사람은 같이 연합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도 뭐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재 선생님 또 닥터체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보 선생님 케이스가 없으세요? 잠깐 이제 제가 저기 애드해야 될 거는 네. 뭐냐면은 그 영철 쌤이 그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 지금 약간 인터벤션을 하고 계시는 그 과정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도 뭐 아동, 뭐 청소년, 또 성인 클라이언트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고 있는데요. 또 성인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뭐 디프레시브한 그런 심톰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과거에 어떤 에피소드나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나 아니면은 그런 학교 안에서의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그 시기에 잘 이렇게 고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모르는 그런 스토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잘 해결이 돼서 성인 생활하는데 이렇게 펑셔널하게 생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성인이 되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또 들어서도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지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런 프로페셔널들을 잘 컨택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자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정보라 그럴까요? 네. 어떤 부모님들께 한 분이 문의가 오셨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IP를 통해 가지고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의 진단이 나와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이제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또 다른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없는가 하는 그런 문의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사실 이 정보가 지금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저널 센터에서 받아준 서비스가 있고, 근데 요즘 리저널 센터의 그 예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서비스를 받아내는 자체가 힘든 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2012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우리 주정부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법이 통과되면서 자폐 발달 장애 이런 치료를 그 프라이빗 인슈런스에서 민간 보험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치료에 대한 그 방법은 우선은 진단이 있어야 되고, 비록 학교에서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 프라이빗 인슈런스에서는 자기들 자체의 그 진단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앤텀 블루크로스라든지 시그나라든지 블루시언드 같은 그런 인슈런스를 갖고 계실 경우에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진단을 받고 인슈런스를 통해 갔어요. 그런 다음에 그 진단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 진단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행동 수정이 필요한 치료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우리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받는 것도 다른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얼마 전에 그 특수교육센터를 운영하시고 계신 분하고 전화를 제가 이제 다른 환자분 이제 추천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한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상당히 오래된 기간인데요. 오렌지 카운티에서요. 세나페 스프링에 있는데 처음에는 한인 분들이 좀 그래도 왔는데 지금은 그 한인 분들이 점점 좀 줄어든대요. 줄어들고 이제 히스패닉 계통의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그 펀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금 부족하고, 왜냐면 많이들 안 오시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그런 특별히 자폐증 그 자격을 갖고 그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상당히 적답니다. 지금 한인분들 중에. 그래서 한인분들뿐만이 아니고 사실 전체적으로 그 굉장히 그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거기 지금 계셨던 두 분인가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암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사람 손이 모자르니까 모든 거를 다 만약에 하시려고 하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면.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사실 그래서 멘탈 헬스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데 특별히 특히 교회 차원에서 좀 그런 게 서포트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지금 제 선생님 잘 말씀하셨네요. 그 세부에 해가지고 멘탈 헬스 뭐 전문가 되는. 네, 맞습니다. 지금 잠시 최명전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그 심리학과 심리치료의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멘탈 헬스 쪽 그 프로페셔널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한 나눔이 잠시 있겠습니다. 예. 누가 할 건가요? 이 언더그래스로 사이콜로지 전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녀들이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에 가면서 사이콜로지 메이저로 이제 진학을 하는 한인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2세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학교에서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필드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런 정보가 정확하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학사를 배철로스 디그리를 받고 나면 그 다음은 석사죠. 마스터스 디그리입니다. 마스터스 디그리에서 몇 가지의 테라피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소셜 워커 있으시고요.
저나 명철생처럼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네, LMFT죠. 이제 그 다 라이센스돼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MFT는 이제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죠. 그래서 이제 가족 전반에 대한 심리 치료가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아우르죠. 모든 심리적인 어려움은 전부 다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소셜 워커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소셜 워커로 일을 하시겠지만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따로 이제 심리 치료하는 것이 이제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히 다음은 소셜 워커 하시는 네. 분들이 병원에서 많이들 일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병원에서. 그 소셜워커들은 뭐이 카운이라든지 네, 네, 기관에서 네. 일하는 기관에서 많이 네, 일하시고요. 기관에서.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병원들은 마스터스 디그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셜 워커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죠. 예. 네, 모르셨죠? 저도 이제 새로 알았어요. 네. 그리고 소셜 워커로 일을 하지만 소셜 워커 디그리가 딱히 없으신 분들도 네. 있으십니다. 그래서 소셜 워커와 테라피를 할 때는 라이센스가 있으신가 약간 좀 저기 하겠지만 물어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그럼 그분들이 verification이 똑같은 일을 하시나요? 그 라이센스 받으신 아니에요. 소셜 워커 분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하시는 일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피 같은 것을 잘 모르고 멘탈 헬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오히려 케이스 매니저의 네, 그렇겠죠. 네, 네. 받고 있어요. 네, 그렇죠. 베네핏을 연결해주는 케이스 자원을 매니지먼트 같은 그렇죠. 연결해주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마스터스 전에 에딕션 스페셜리스트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딕션 스페셜리스트는 네. 중독 상담, 양물 약물 중독 상담 전문가고요. 에딕션 스페셜리스트는 마스터스 디그리가 필요는 없습니다. 서티피케이트를 받으시면 되는데 6개월에서 1년 과정은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에딕션 스페셜리스트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약물 중독만 치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엔 사이콜로지스트. 네, 사이콜로지스트가 디그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PhD가 있고요. 그리고 PsyD가 있습니다. PsyD는 Doctor of Psychology, 클리니컬 전문이고요. 근데 EDD가 사이콜로지스트의 일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EDD를 가지시고 EDD의 사이콜로지스트 라이센스를 받으신 분을 만난 적은 아직 없어요. 되게 귀하신가 봐요.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있으세요? 네, 네. 있으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EDD가 있다고 이 테라피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이제 사이콜로지스트로서의 펑션을 하실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드물게는 정신과 의사들도 그 심리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는 안 하세요. 거의 약물만 처방하시는 네, 거의 제 얘기해 보시고 이제 짧은 시간 사이에 10분, 15분, 20분 사이에 이 약물 처방만 해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1시간씩 테라피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비용은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네, 거의 네. 그 외에 또 한 가지 제가 기억하는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다른 거 기억하시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크리스천 카운슬링. 크리스천 크리스천 카운슬. 카운슬링도 네.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이제 그 정부에서 공인하는 그런 디그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컨펌은 안 돼 있고요. 근데 제가 사실 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케이스 어떤 분들이 전화해서 제가 이제 결혼과 가족 상담 치료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심리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리 치료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딱 전화해서는 저기 최 박사님이래요. 그래서 저는 박사님이 아닌데요. 저는 라이센스 결혼과 그 LMFT예요. 그러고 말씀드리면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제 해드리고 그리고 또 약 처방도 해주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교육 많이 제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오시는 분들. 네. 약 처방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 처방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건데 잘 모르시고 계셔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잘못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심리 치료를 할 때 약물의 그 병행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아주 극심한 경우에 너무 힘드신 경우에 아니면 너무 갑자기 안 좋아지신 경우는 약물의 필요성을 느끼고 부모님과 아니면 본인과 그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심한 무슨 엔타이사이카릭이나 아니면 이제 좀 그런 약이 아닌 경우는 패밀리 닥터, 내과 의사와 그럴 수 의사에게서 네. 이제 약간 조언을 드리는 몇 가지 중에 하나, 졸로프트나 뭐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부작용이 적은 그런 약 중에 하나를 좀 임시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교육의 그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러니까 대신 이런 것도 좀 궁금들 하실 것 같은데. 그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에서 사이콜로지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마스터스 디그리 가지고 있고 미국에 와서 또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 또 마스터 디그리 많이 하셨네요. 메리탈 앤 패밀리 네. 테라피 학교 같은 것도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저는 참고될 것 같은데. 플로 디얼로지컬 세미너리에 있는 The School of Psychology의 메리탈 앤 패밀리 테라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뭐 제가 경험한 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이제 하죠. 공부를 하고 또 그 졸업하기 전까지 그 학교 이제 각 학교마다 조금 그 아워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directly 그 face to face 클라이언트들을 트레이니 과정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니 하는 그 시간이 잘 다 컴플리트 돼야지 또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고 또 그 클라이언트들도 이제 많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뭐 이제 새로운 세팅이었기 때문에 환경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스트러글링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튼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가셔야지 졸업도 하고 또 내가 테라피스트로서 그 가져야 하는 그런 퀄리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트레이니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인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인턴 과정은 그 라이센스 받기 전까지 해야 되는 시간 몇 시간 그 라이센스를 주는 기관이 그 보도 비헤비얼 사이언스 네. 그 기관에서 MFT는 라이센스를 주는데요. 네. 거기서 요구하는 MFT 시간은 3,000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아워를 다 컴플리트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브밋 하시고 거기서 어프로브 받고 나서 다음에 이제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공부와 훈련을 이제 통해야 이제 거기서 또 라이센스 또 공부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이제 수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궁금증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언더그래드를 하시고 대학원도 나오셨잖아요. 한국에서도 상담학을 공부하셨어요?
저는 심리학 전공하고 발달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세팅이랑 미국 세팅이랑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 경험을 한 케이스라고 네. 할 수 있고요. 네, 이 미국에서는 라이센스가 이제 정부에서 네, 네. 프로바이더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조금 다른 것이죠. 예, 한국에는 그 한국 심리학회가 모학회가 있고 그 산하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학회들이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발달 심리학회에 그 있었고, 정부 차원이 아니고. 예, 학회 내에서 음. 그러면은 비슷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학회 내에서 요구하는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요. 다 다르겠네요. 예, 수련 과정을 그래서 거기서 또 다 거쳐야 되고 또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그렇지만 미국이랑 다른 거는 한국은 이제 학회 차원에서 퀄리피케이션을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각각 이제 수련 과정이 이제 다르다는 거. 그럼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 저는 궁금한 게 왜냐면 제 생각엔 한국에서 또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외국에 나와서 중간에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게 그런 경험을 해보시니까 예. 물론 언어의 장벽이나 여러 가지를 극복을 하셔야 되겠지만 하시는 과정이 어떠셨나요? 굉장히 좀 많이 지금 힘드셨었나요? 선생님 그 질문 나중에 심 선생님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네. 지금 성인이 되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사실 이 심리학 부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학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 언어적인 만약에 이 장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사실 오늘 스팟라이트 여기서 내릴 줄 모르셨었나 봐요. 전혀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없었어요. 이거를 네. 저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린 상황으로 이렇게 갔는데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뭐 여기 뭐 대학원뿐만 아니라 뭐 한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겠죠. TOEFL and GRE. 그래서 이런 것들 학교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 거쳤어요. 그리고 여기 닥터선이 조금 그 과정에 대해서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고드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과정 안에서 제가 한국인들만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세팅에서 한국 클라이언트들을 보다가 이제 미국 세팅이 왔으니까 저는 그 한국인들이 아닌 이제 다른 인종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도 저의 그 굉장히 염려나 앵자이티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테라피라는 것이 지금 아까 뭐 그 어떤 분들이 궁금해서 닥터 디그리가 있냐 없냐 뭐 아니면은 뭐 다른 그런 요구 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퀘스천이 많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어떤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non-verbally communication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테라피에서 또 상담에서 필요한 테라포릭 릴레이션십에서 갖춰줘야 될 것들 아까 뭐 부부관계에서도 엠퍼티 얘기했지만 엠퍼티라는 그런 기본적인 거 그리고 포지티브 리가드 그리고 unconditional judgment 그래서 non-judgment 그런 것들이 제가 클라이언트 만나면서 많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시네요. 제가 이제 뭐 옆에서 좀 오랫동안 뵀는데 그 여러 가지 그 힘든 부분들을 잘
이겨내시면서 하시는 걸 보고 야 그렇다면 뭐 한국에서 누구든지 다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이런 생각이 아, 옛날 생각하면 우시겠어요. 힘들게. 아, 정말 잘하세요. 너무 네, 굉장히 힘든 뛰어나십니다. 특히 학교도 그렇고 네. 이 외국인들과의 이 심리 치료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의료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사람들도 힘든 부분들을 그리고 또 라이센스 익셈이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정말 산 넘어 산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도 다 극복하셨습니다. 네.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학생분들도 나오고 계신데 어떻게 학생분들 지금 이 앞에 잔뜩 와 계신데요. 엄청 계시고. 한분두 분 정도면 좀 근데 네네, 여기- 한번 보셔보죠. 여기- 네. 저희 이 스튜디오가 예, 너무 마이크 성능이 좋아서 두 분께서 계속 이제 앞에서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대로 말씀 못하시고 귓속말을 네. 그래서 이제 요새 뭐 관계가 그중에서 저기 어떻게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한번 저희가 저기 카메라에는 안 넣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 말씀만. 자, 요거만. 네. 자, 이 마이크 받고 한번 네. 지금 굉장히 아주 샤이하시는. 네. 그 계시긴 계십니다. 이 앞에. 예, 그럼요 지금 이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또 다른 분들한테도 예, 제 생각에 공부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런 걸 지금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오늘 이게 계시니까 각본이 없었던 한 분은 겁니까? 각본은 없었죠. 그래. 항상 우리는 그냥 각본 없이 진행을 합니다. 소 박사님께서 가서 마이크를 네 전달해 그렇게 주시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이 받으시겠죠. 이건 자 끼고 가면 안 되는 거. 네, 선생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잠깐 뭐를 해야 되는지. 뭐 여쭤보실 게 있으시면 좀 지금 또 지금 학생 이제 끝나시고 네, 이제 지금 또 박사과정 저는 들어가실 거죠. 축하드립니다. 여기 네. 저기 배진 선생님께서는 지금 박사 과정 요번에 네, 새로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가시는 파릇파릇한 네 아주 파릇파릇하진 예, 않죠. 박사 과정 예 선생님이신데 아주 좀 어떠십니까? 이 공부하신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혀 저는 열심히 듣고 있다가 우선 이렇게 들으면서요, 또 MFT, 또 Social Clinical Social Work, 또 Psychologist, 또 Addiction,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셨죠? 그런 거는 저도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분야이면서도요, 저는 제가 하는 일만 딱 생각하다 보니까 좀 생소한 면도도 있었는데 오늘 좀 배우게 돼서 좀 감사하고 인포메이티브 했고요. 특히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 부부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인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운슬링 익스피리언스가 조금 있지만 그러면은 제가 경험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익스텐시브히 배운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들 항상 공부는 하고 있지만 예, 박사님께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니까 저는 그것서 되게 learning experience였던 것 같고요. 지금 두서없이 제가 막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잘 소개를 하자면 저는 2년 전에 석사학위를 사이콜로지에서 페퍼다인에서 2년 전에 받았고요. 이제 이번 가을부터 페퍼다인의 박사과정 심리학,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어려우신 점이나 아니면 그런 것 좀 쉐어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학생으로서 어려웠던가요? 네. 학생으로 저는 어려웠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백그라운드에서 자랐고요. 네. 또 저는 1.5세로서 한국적인 문화 그 개념이 딱 박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미국적으로 미국 사람들하고는 당연히 그 필요에 의해서 많이 적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플렉서블한 게 있죠. 있지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전에 몰랐던 약간은 좀 보수적이었던 생각들, 제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좀 딱 틀에 박혀 있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사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심리학과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심리학은 멀리 해야 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심리학에 도움을 받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심리학을 학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던 거를 심리학은 많이 보조로 scientifically 네네.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어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it was a very liberating experience. 주인 선생님께서 뜻밖으로 되게 마이크 체질이세요. 그랬더니 안 네. 오시는데 다음 분도 계신데 이거는 뭐 쇼를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든 것도 있지 공부하면서 좀 또 젊은 학생들하고 섞여서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딸리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힘을 많이 받았고요. 또 믿음 생활하는데도 이게 오히려 더 많이 뭔가 알고 이유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좀 하다 보니까 크리스천 워크도 좀 많이 변한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저는 중요한 사실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교회 그 목사님들이 아직도 상담 받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좋아하셨어요. 네. 네. 자 그럼 요번에는 셰런,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아주 굿럭입니다. 네, 박사까지. 네, 셰런 선생님, 네, 이번에 네. 또 졸업 앞두고 계신데요. 네. 네. 저는 지금 켈세 풀lerton에서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로 석사 과정에 있고요. 네. 아마 코र्스웍은 올해 끝날 것 같고 이제 논문까지 이제 제출하면은 이제 저는 졸업을 할 생각이고요. 현재 지금 아동 그리고 청소년, 어른, 성인 그리고 이제 커플들까지 지금 제가 일하는 클리닉에서 테라피스트로 MFT 트레이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이제 본인이 어디로 어떤 커리어로 이렇게 나갈지 잘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나 이분 성인들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어갖고 네, 지금 되게 즐기면서 그리고 하루하루 배우면서 클라이언트랑 그렇게 테라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쪽 일이 사실은 이게 참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꼭 이제 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아야지 이쪽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또 이렇게 즐겁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이 또 맞고 그러면 또 이제 커리어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 도와줄 수가 있고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근데 정희 선생님께서 보니까 네. 지난번에 지난번 사이캐스팅을 보시고 좀 공부를 하셨나 봐요. 말씀하신 게 다 소곤하시고 그리고 네. 아주 앞을 보시면서 지난번에 방송으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유쾌하게 웃으시던 목소리를 아마 나갔을 텐데. 그래요. 네. 네, 네. 네, 좀 좋습니다. 우리 항상 이제
나아지는 사이키스트는 될 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음번에는 무슨 주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글쎄 아무 준비가 없어서. 제 생각에는 예. 상담자로서 각자 물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시지만 예. 이제 특별히 좀 이렇게 정말 참 이런 상담을 해서 참 석세스풀하게 예. 했다 그런 예. 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생각에. 예. 그래서 네. 아까 근데 최 박사님께서 그 체크인 하면서 네네. 각자의 그 케이스들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이 상담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상담을 하고 나서 이것을 집에 갖고 가지 말아라.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같이 하루하루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가끔 있다가도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스트레스를 이제 퇴근을 해서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저 아까 말씀하신 그 석세스 스토리 같은 이런 거는 정말 그 실제로 지금 현재 네. 문제를 가진 분들한테도 상당히 큰 네,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네. 희망을 좀 그렇죠, 예.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예. 네, 좋을 그런 것 걸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걸 좀 준비를 해서 질문이 생기려면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다음 다음 달. 예. 다음 주.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나 보네. 매주마다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7월 10일이 예. 좋은 날짜인 것 같습니다. 그- 아니면 그 전에는 인디펜던스 예. 데이. 네, 네, 네. 7월 둘째 주. 7월 10일.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얼바인에도 지금 스튜디오를 사이키아트리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바이네요. 예, 얼바인에요. 아, 아마 그쪽으로 하게 되면 뭐 더 편리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많이 벌려놓으시니까 거기를 또 어떻게 이걸 이 많은 장비를 어떻게 들고 가시려고 하세요? 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동식으로 아니면 그냥 우리 벤에서 한번 해보죠. 이동 스튜디오로. 야외 스튜디오. 야외 스튜디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요. 사실 우리 오늘은 뭐 몇 분 청중들이 안 오셔서 좀 그렇긴 한데 좀 그런 다른 분들을 좀 실제로 초대를 해가지고 좀 나오셔가지고 저희들 그 하는 것도 좀 같이 이제 그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하고요. 공개 방송이네요. 그렇죠. 네. 그거 되게 재밌겠는데요. 아니 라이브에 강하십니다. 그렇죠. 네. 젊으셨을 때 가수여가지고 라이브에 강하세요. 네. 예. 좋습니다. 네. 뭐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다 나누시면서 네.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선생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러면은 다음 달 7월 10일 둘째 주 금요일에 저녁 8시. 저녁 8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